1주차 2차 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강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주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요. 우리가 금년 1월 달에 겨울인데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던 중동 지방의 사막에서 50년 만에 1월 13일 날 눈이 내렸어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의 알제리라든지 사우디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눈이 내려가지고 낙타에게 담요를 씌워야 된다든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문제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텍사스에서, 여기가 이쪽 지역이 텍사스인데요. 텍사스 지역에 지금 그 양현종 선수가 뛰고 있는 구단이 텍사스죠. 그런 텍사스가 있는 곳이 되게 겨울이 없어요. 이쪽 지역은. 근데 무려 영하 18도가 기록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은 이제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 제트 기류들이 이 북극의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맞서야 되는데, 이게 그 북극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제트 기류가 미국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미국의 전체가 이렇게 추위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냉기를 미국의 이렇게 전역에 한파를 일으켰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찍이 우리나라도 부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눈이 오면 교통마비가 일어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광주야 뭐 1년에 겨울에는 뭐 여러 차례 눈이 오니까 적응이 많이 돼서 시민들도 운전하는데도 뭐 어렵지만 그래도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그런 눈을 경험 못하다 보니까 또 부산이 언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 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텍사스도 마찬가지죠. 거의 눈이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130여 대가 연쇄 추돌이 일어났고 120건 이상의 사고 발생했죠. 그 다음에 갑자기 추워지니까 430만 가구가 정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정상의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수도가 나오지 않고 수돗물이 그런 문제가 발생돼 항공기 결항이 되고요. 특히 텍사스는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기름이 나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유 가격이 60달러로 이렇게 3월 인도분이 올랐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주유소에 가도 기름을 못 사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의한 실제 현장에 일어난 것이고, 나중에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올 여름에는 또 그동안에 없었던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 지역에서 비가 집중강우가 내려서 홍수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홍수가 일어났고, 뭐 우리나라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이제 인근에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도 홍수가 심하게 나타났죠. 이렇게 이제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게 우리나라 강원도 고성에서 오징어라는 게 있어요. 매 오징어. 이거는 이제 제일 큰 게 7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은 오징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심이 200에서 600m 깊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는 이런 오징어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다의 아래쪽에 차가운 물이잖아요. 그런 차가운 물이 위로 솟아오르는 용승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 수온과 기압의 급격한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해변가로 죽어가지고 해변가로 밀려왔을 가능성을 우리가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칠레 해변에서는 같은 이유로 지구온난화로 이렇게 같은 이유로 정어리떼가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는 산인데 쓰나미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그 쓰나미를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죠. 그런 것은 해안 지방에 쓰나미가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큰 파도가 만들어져서 해안 지방을 휩쓸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쓰나미인데 인도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빙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강물에 이렇게 우리가 풍덩 하면서 파도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파도에 의해서 산속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래서 마을을 덮쳐가지고 수백 명이 실종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이제 빙하가 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인데 이런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폭염 이런 것들을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년 봄, 가을, 겨울에 겪는 미세먼지 문제 올해도 굉장히 심했죠. 봄에 미세먼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구의 최대 숙제인 미세 플라스틱 문제 그 다음에 라돈, 방사성 물질 문제 이런 것들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환경 쪽에 가서는 녹조가 무엇인지, 물순환이 뭔지, 그다음 수돗물에서 붉은 수돗물은 녹물이 나온다든지 수돗물에서 유충, 깔다고 유충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생태계 우리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 생태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인데 그 안에 얼마나 생물이 다양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멸종위기종은 어떤 종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관이나 생태도시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그 놀고 있는 물닭이라고 합니다. 물닭. 오리처럼 보이는데 물닭이라 하고 여기는 이제 고은이가 이렇게 여기서 아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고은이가 갈 때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여기는 서울의 그 북악산에서 바라본 남산인데 2월달이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이 미세먼지 때문에 거의 이 남산타워가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정도로 이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우리 지구촌의 고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환경이 변하고 생활 패턴이 변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나 질병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의해서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폭염이 일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작물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으로 50년에서 70년, 8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사과를 재배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수많은 아열대 그런 과일들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비도 해야 되고 적응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저감 노력이나 적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의 글로벌화. 제가 이제 과거에 감염병이 글로벌화 돼 있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그 경험해보지 못한 댕기열이라든지 뭐 이런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상당히 많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만큼 세계 여행도 많고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감염병은 글로벌화가 아니라 그냥 한 세계죠. 한 몸.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안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다 안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19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응을 했는데 어쩌습니까? 바이러스들은 수시로 변이를 해서 자기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변이를 하는 거예요. 변이라는 게 그 DNA의 염기 서열을 하나씩 바꾸는 겁니다. 몇 개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변이가 인도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인도 엄청나게 인구가 많잖아요. 위생 시설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2차 지금 확산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델타 변이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감염병에 대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국경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동물 감염병, 우리는 해년마다 조류독감 AI 문제, 구제역 문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동물들을, 가축들을 죽이고 있죠. 파먹고 있고 땅 속에 그렇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현재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구조액이나 조류독감 이런 건 전부 다 마찬가지. 우리가 야생 조류를 의심하고 걔들이 옮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걔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계절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가 활동하는 장소에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지나가는 거고 또 와서 잠깐 있다 가는 거고 그러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집단으로 닭을 기르고 집단으로 돼지를 기르고 집단으로 소를 기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어떤 외부의 바이러스만 들어오더라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게 이제 구제역, 조류독감 AI,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그러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이 문제가 돼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걸리면 돼지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우리나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리지 못하게 해서 휴전선 쪽에 멧돼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전부 철자몽으로 막는 일이 이 재작년에 있었어요. 그래도 멧돼지가 뚫고 들어와서 강원도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두 군데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에 의한 감염 이것도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이제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화하고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강의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질병관리청이죠. 감염병 오염 지역에 대한 2019년도에 발표한 거예요. 코로나 있기 전인데 보면 아프리카의 상당 부분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이게 동남아, 인도, 파키스탄, 보이죠? 필리핀 이런 지역이 감염병 오염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갈 때는 거기에 맞는 예방 조치를 하고 가라라고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민은 뭐냐? 지구촌의 고민을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고민 거의 비슷해요. 기후변화 고민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감염병 글로벌화 똑같이 이거는 이제 전 세계가 요즘은 하나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 인근 국가, 특히 중국이 산업이 발달되고 인구가 도시화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품어나오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봄, 여름, 여름은 아니죠. 봄하고 겨울하고 가을 쪽에 이렇게 대륙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황사도 오고 황사도 오잖아요.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도 이렇게 되게
중국 쪽에서 온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자세히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금년 여름에도 폭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런 폭염 문제, 그다음 물에서 녹조 라떼, 녹조 문제, 유해화학 물질, 가습기 살균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벌써 10년이 다 됐는데요. 그 다음에 한참 그동안에 위생용품, 뭐 기저귀라든지 뭐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암물질이 나옴으로써 문제가 많이 됐죠. 그리고 플라스틱 문제,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소금이라든지 뭐 생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우리가 먹는 음식에 포함돼서 들어와서 뭐 이런 것도 우리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침대에서 나돈이 나왔을 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런 나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나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대해서도 강의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조금 자세히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고 미세먼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도 지구온난화가 뭐 100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특히 이런 빙하라든지 상징적으로 지금 빙하가 녹아서 갈데없는 펭귄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강의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염의 정의는 어떤 것이고 또 폭우가 일어나고 폭설이 일어나고 하는 이상기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녹조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많이 발생하면 지금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뭐 손으로 뜨면 이게 목처럼 떠지는 그런 녹조도 볼 수 있는데요. 목처럼 떠지는 녹조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이런 녹조들이 발생을 하면 지금 배가 움직이니까 녹조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 냄새가 납니다. 강의 시간에 자세히 하겠는데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요. 그래서 물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제 독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물 속의 생태계를 망치게 되는 거죠.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만들고 또 다른 뭐 이게 산소가 안 들어가게 만들어서 물을 썩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조용한데요. 작년 한 해 동안, 그 다음에 재작년 2020년,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수돗물,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는 수돗물이요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뭐 제도라든지 또는 정수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수돗물에서 이런 이제 깔따구, 깔따구라고요. 깔따구는 전부 다 파리과인데요. 이 파리과인데 모기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모기 비슷하게 생겼. 모기하고는 사촌간이에요. 사촌간입니다. 모기하고는 사촌간이고 밑에다 쓰니까 안 보이네요. 아무튼 모기하고는 사촌간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화장실, 야외에 있는 화장실 하면 가끔 이런 나방처럼 생긴 팔이 아주 조그만 손톱에 한 10분의 1만한 작은 파리가 돌아다니잖아요. 이걸 나방파리라고 그러는데, 이 나방파리가 바로 이제 하수구 쪽에 이렇게 벌레가 삶으로써 이것들이 부화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유충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이렇게 수돗물에 들어와서 이렇게 필터에 걸러지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강의 시간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수돗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공급되고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모기들은 왜 나오는지, 아니 모기하고 사촌인 깔따구는 왜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주로 이제 이런 그 붉은 깔따구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는데요. 여기는 이제 정수항이 2군데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유충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뭐 고도 정수 처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강의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이 우리한테 공급되기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향들이 나오죠. 이건 뭐 제가 시험 볼 때마다 이 순서,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뭐 이런 정수지, 이런 침전, 이 수돗물 공급 과정을 제가 시험에 꼭 낸 적이 있는데요.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한번 이제 자세히 강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학물질, 가습기, 살균제, 그 다음에 계란에서 뭐 살충제, 농약성분,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그 케이스 안에 기르는 닭들에게 이런 살충제를 뿌렸더니 이게 이제 계란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계란에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계란에 들어와서 지금의 이제 이 계란에 표시된 이 표시 방법도 이 사건 이후로 바뀌게 됐고요. 수많은 이런 살충제 또는 살균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라돈 침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식탁에 오르는 과일이나 채소에 얼마나 농약을 뿌리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나감으로써 이렇게 많은 그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오전 9시, 오전 6시에 일어나서부터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점심 먹고 퇴근해서 잠잘 때까지 굉장히 많은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몸 안에 어떻게 유입돼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꼭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변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멸종위기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것도 이제 생태계에 대한 모습인데요.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강의를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생태계를 이루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생태계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조. 여기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될 건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장 큰 게 생물이고, 그 다음에 생물이 아닌 이제 비생물 이 2가지 있죠. 무생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생물은 뭐 우리 잘 아는 식물들이죠. 이런 식물들. 그 다음에 이런 메뚜기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들이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고 또 공기 중에 노출돼 살고 숲에서 살고 이러죠. 이런 땅, 공기, 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생물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 그 생태계 안에서
이게 생태계 안에서 이제 이런 식물들은 먹고 먹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 줄로 쭉 이어진 먹이 사슬, 먹이 사슬이잖아요, 이게. 메뚜기가 풀을 먹고, 그 다음 개구리가 메뚜기를 잡아먹고,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요즘은, 뱀을 잡아먹는 개구리도 있지만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개구리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이 뱀은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한 줄로 된 생태계는 건강한 생태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가 사고가 일어나면 그 생태계는 파괴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생태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성이 높은, 그래서 생태의 종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개구리를 없애더라도 이 뱀은 살아나갈 수 있죠. 토끼도 잡아먹을 수 있고 들쥐도 잡아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뱀이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 좀 의심이 되긴 한데요. 그래서 근데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려놨겠죠. 조그만 토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들쥐가 없어지더라도 독수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뱀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건강한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생물들이 얼마나 다양하냐 하는 것들을, 이것도 이제 국제적으로 협약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이런 생물 다양성이 인류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전체가, 세계 전체가 이런 생물 자원, 이걸 생물 유전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래가 있는데요. 이 다래가 뉴질랜드에 건너가서 양다래 키위가 된 거죠. 키위가. 또 우리나라 수많은 약초들이 애국에 가서 굉장히 많은 그런 약초들로 변해서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또 아프리카에는 많은 자원들이 선진국에서 가져다가 자기가 약품도 만들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식재료의 그 재료도 만들고 이렇게 과일도 만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기 이전에는 그게 그 원산지에 대해서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원산지에도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주도록 하는 게 주권 인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인데요. 국제적인 공조도 해야 되고, 탄소 저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발생량을 줄이고, 또 산업 구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환 사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탈을 3번 한다고 했죠.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탈석탄. 그 다음에 정확한 예측. 무엇보다도 앞에서 사과가 2100년도에 우리나라 재배 못할 것이다. 다 예측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그려가지고 지금 과학적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측정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 환경 을 정확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이런 거, 또 우리나라 기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환경 전담 위성을 지금 띄워갖고 운영 중에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의 생태 복원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친환경 소비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까지 이 강의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시 강의를 마치면서 한 학기 동안에 뭐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쪽지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 어떤 소통 도구를 이용해서 저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